이번 시간은 한국 사회보험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회보험의 시작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검토하기 전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직후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회보험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은 1948년 9월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였던 1948년 9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른 민생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농민을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법 제정과 시행을, 노동자를 위해서는 이익균점권 보유와 사회보험 제도의 창정 실시를 언급합니다. 이승만이 말한 사회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회부 장관 전진안의 시정보고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 사회부에서 조사 연구 중에 있던 사회보험 제도는 화이트 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노령연금, 퇴직금 제도 등이었습니다. 이들 중 제1공화국에서 실현된 것은 1949년 6월에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2년 이상 근로한 해고자에 대한 지급조항에 근거한 퇴직금 제도뿐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입법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농지개혁과 퇴직금 제도가 정부 재정 투입이 수반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퇴직금이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1년 근로할 때마다 1개월분의 임금만큼 퇴직금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국 퇴직금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회보험이 아니면서도 법으로 강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 제도가 널리 시행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고자에 대한 지급 규정이 1961년법을 통해 퇴직금으로 제도화돼서 1962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기까지 25년 이상 소요되었는데, 당시에도 실제로는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건국 당시의 현실로 돌아갑시다. 사실 당시 대한민국은 농업사회였습니다. 사회보험을 논의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동인구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이승만은 지주와 자본가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한국민주당과 선을 긋고 농민과 노동자 등 다수 국민의 지지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각 구성에서도 한민당을 배제했습니다. 이승만의 시정연설은 사실상 농민을 향해 농지개혁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승만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농민이었습니다. 이승만이 토지개혁법과
미국 수집 개선 등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얘기한 것과 이익균점권, 사회보험 제도 창설 계획에 대해서 짧고 추상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도 건국 정부는 농공균형의 산업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노동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가까운 장래에 점점 중요해질 집단이었습니다. 비록 시정연설이 농민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자를 위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농민과 노동자 간 배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예컨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입법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는 사문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보험 가운데서는 건강보험의 단기적 편익이 가장 크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후생을 늘리기도 하지만 노동 생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남한은 실업자와 이재민이 넘쳐나는 농업사회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단전과 자재 부족 등으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7월 초순에는 서남 해안을 휩쓴 태풍, 계속된 폭우로 남조선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명, 가옥, 농토, 도로, 교량이 유실됐습니다. 8월 기준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이재민이 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남한 인구가 2천만 명이 못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보건 측면에서도 결핵, 나병, 마약 중독자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남한 사회의 상태를 고려하면 건강보험은 사치제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2차 대전 이전에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는 모두 서방의 부국들이었습니다. 사회보험의 도입은 1차적으로 증세와 같습니다. 끼니 해결을 걱정해야 할 만큼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의학교육을 받은 의료 인력과 의약품 자체가 모두 극히 부족했습니다. 의학교육을 확대하고 필수 의약품을 수입하고 약제를 생산하는 것이 더 긴급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영양, 위생, 상하수도 개선, 방역과 같은 18세기, 19세기 서구의 기본적인 보건정책적 개입이 한국에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사회부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당면 보건 행정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처음으로 사회보험이 법제화된 것은 군사정권에서였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1979년 피살될 때까지 군사 독재를 합니다. 군사정부는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1964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 보상보험, 일명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보험 도입 요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정치적 정당성 이론이 적절해 보입니다. 산재보험 도입 당시 우리나라에는 극빈층을 위한 생활보호제도, 제대군인, 상위 군경 및 그 가족,
전몰 군인 유족을 위한 군사 원호 보상제도, 공무원과 군인을 위한 연금제도 등이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과 재보상 규정 외에는 별다른 제도가 없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왜 가장 먼저 도입되었는지를 설명하려면 군사정부의 개발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업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재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동재해에 관한 공적 제도는 식민지하 정부 보조금을 받는 최신노동자 공제조합, 전매, 철도 노동자 공제조합 등이 있었습니다.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는 1939년 광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정전협정 이전인 1953년 5월 근로기준법 제정을 계기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동 환경에 대한 감독이 부실하고 실업자가 넘쳐나던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 대다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 아니라 결과도 불확실한 소송보다는 소액의 확실한 합의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해 사고가 심각하면 보상 비용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엔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958년에서 61년간 근로감독관에게 보고된 연평균 재해 보상액은 1,66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재해율과 한국의 재해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재해보상 소요액을 추계하면 약 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계액 대비 실적액이 8.3%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재해 예방 및 안전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계액 자체도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설계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상임 전문위원들은 민간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상당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인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재보험이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모방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일본의 제도, 즉 노재보험을 모방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제도 간 충돌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제도를 모방해서 탄생한 한국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 재해보상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산재보험 설계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업무상 재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재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963년 제정된 산업보험법에서는 이요건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의 첫 번째 요건은 업무 수행성으로 재해가 사용자의 지위, 명령 관계의 부수에서 발생하는가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업무 기인성으로 재해가 작업에 부수되는 위험이 실현되어 발생하는가입니다. 당시 이 두 요건이 충족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이 요건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일본, 벨기에, 덴마크, 캐나다, 그리고 미국 대다수의 주입니다. 업무 수행성만을 따지는 단일 요건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기업이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엄격한 이 요건주의를 채택합니다. 표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강제 적용은 위험률이 높은 일부 산업, 다시 말해 광업, 제조업의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 국한했습니다. 이듬해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을 추가했고 적용 대상 사업장도 해당 산업 1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실적주의를 채택합니다. 또한 정부 재정이 미약한 만큼 회계는 일반 회계에서 독립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 종류는 상병에 따른 의료보상, 근로소득 상실에 따른 휴업보상, 후유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보상,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과 장제보상, 장기 입원에 따른 일시보상 등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재해로 인해서 장기 치료가 요구되면 연금을 지급하지만 사용자의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일시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산재보험 도입 이후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재해보상금 실적은 그림이 보여주듯 실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 가격 기준으로 1958년에서 1961년 4개년 평균 약 21만 5천 원에 불과했던 산재배상 총액은 1964년에 1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1965년에 1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상 총액 증가는 가입자 증가에 따른 배상 증가분, 그리고 수급자 1인당 급여 수준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해해 보면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노동자도 늘어났고 산재보험 수급자 1인당 급여 수준도 상승했습니다. 그림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와 노동자 수를 보여줍니다. 1999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이 2000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입 사업장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림은 수급자 1인당 보험 급여액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을 조정한 실질 급여인데 수급자 1인당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보험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